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의 재구성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야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후보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후보들은 단일화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고요. 야권에서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댓글팀을 운영했다며 특검과 강제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을 가졌는데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두관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경선 룰이다,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밋밋한 전대가 예상됐던 민주당도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펼쳐질 것으로 보였는데요. 일부에서는 반환점을 둔 여야 전당대회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은 22대 국회 개원식이 예정된 날입니다만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개원식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22대 국회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정치를 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의 재구성.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해드립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최태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최태경입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보협입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현안 다루기 전에 우리와도 매우 밀접한 이슈입니다. 바로 미국 전국 상황인데요. 일요일 아침 우리 시각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토요일 오후 6시 11분쯤 미국 피츠버그에서 가까운 버틀러 카운티에서 유세를 하고 있던 트럼프 후보가 피습을 당했습니다. 자, 목숨은 안전한 상태고 또 오늘부터 열리는 이 공화당 위스콘신주 전당대회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일단 네 분께 이 트럼프 후보의 피습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국내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서 피습 상황도 있었고요. 일단 이 정치 상황 또 뭐 당선 가능성, 미국 대선의 판세 그리고 우리 영향까지도 한번 쭉 짚어보고 국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최태경 전 대변인부터. 할까요? 네. 아니 아무래도 이 사건이 주는 여파는 클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에. 저는 정확하게 이 사건을 명명하자면 도널드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피습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한 의미를 좀 전달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론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당선되지 않겠는가, 아주 유리해지는 국면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화당 지지층이 결집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또 오늘 보도를 보면 또 예국의 이론도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바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식을 느꼈던
민주당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견해도 있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음. 예. 그 사건 당시에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도층들이 네. 바이든에게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흑인 남성이 경찰관으로부터 경찰한테 구타당한 후에 사망하는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체포 과정에서 구타된 사건이죠. 그런데 실제로 중도층이 바이든한테 이전된 것이 극히 미비했다고 뒤에 정치학자들이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여파는 알겠습니다. 공화당은 이미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결집을 촉진할 수도 있다. 네. 송 전 대변인께서는요. 그래도 중도층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는 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현장에서의 대처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의연했어요. 그 지금 귀에 총알이 스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먹을 치켜들고 그다음에 뭐 나 신발 신을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그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대 후보가 이제 조 바이든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령과 어떤 그 직무 수행 능력에 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교체설까지 나옵니다.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체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푸틴을 젤렌스키하고 혼동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받는 포인트로서의 유약함과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그 습격 상황에서 보여줬던 의연함이 굉장히 많이 대비가 돼서 결국엔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떤 스트롱맨을 찾는 미국인들의 심리가 다시 발동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죠. 언론인 출신인 김보엽 예. 조국혁 신당 소속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대선 후보가 죽을 뻔했는데 대선의 유불리부터 따지는 점에서 미국 언론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예. 예, 그런 점을 생각했었고요. 두 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유리해졌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마가 Make America Great Great Again Again입니다. 이건데 구호와 후보가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유리해졌다. 다만 민주당도 위기를 느끼면 후보 교체 등 다른 대책을 찾아서 응대할 가능성이 있다. 변수가 커졌다. 또 하나 더 든 생각은 이제 이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트럼프 이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미국 정치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봤더니 모두가 폭력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경호 실패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네. 이런 점들에서 이견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재명 대표 또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보면 앰뷸런스를 탔느니 헬기를 이용하는데 특혜가 있었느니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하니까 이건 또 뭐 예. 지역의 의료를 폄하한 거니 이런 식의 비난이 정치권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와 좀 비교가 돼서 이번 미국 정치권의 일치 단결한 모습은 우리 정치가 참고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피섭당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었죠. 개혁신당의 김성열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 사건 자체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민주주의 파괴 행위죠. 예. 그게 누구였든 어떤 사람이었든 이런 식의 암살 시도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도 좀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양극단으로 몰리는 정치에 대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격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진짜로 목숨 걸고 정치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과 현상에서의 그런 것까지 결부시켜서 진짜로 싸움으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트럼프는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총 맞아도 끄떡없는 강인한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스트롱맨입니다. 네. 예. 그리고서 지금 골프 리조트에서 하루 쉬고 바로 또 예정대로 전당대회도 강행해 버린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건강 이상설에 공격받는 조 바이든과 너무나 대비가 돼요. 너무 강하고 진짜 안정감 있는 어떠한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또 이슈도 계속 선점할 수밖에 없어서요. 예. 굉장히 유리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다른 날에 또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한 가지만 짧게 네 분께 여쭤보고 또 국내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심지어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위기니까 오바마 러닝메이트 부통령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복잡하게 들었는데 사실 미국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송 전 대변인부터 말씀 주실까요?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께 공유 여쭤보겠습니다. 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최근에 이제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결국 트럼프 진영에서도 뭐 한미 동맹은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언지를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공화당 쪽 인사들을 또 많이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눈여겨볼 점은 이게 과연 영향이 대선에만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그 대선 결과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인 11월 달에 미국 하원 의원도 상당 부분이 또 선거가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 President changes but Congress stands still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의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과연 그 스탠드 스틸이 유지가 될 거냐 이 부분까지 시야에 넣고 좀 그 미국의 정세를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관련 질문이 지금 원래는 3개가 예정돼 있어서 뒤에 하려고 빼놓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네. 예, 저기 아까 사회자께서 이재명 당대표 살인미수 사건이 떠오른다고 했는데요. 예, 이번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김보엽 수석 대변인님도 좀 설명하셨지만 예. 미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트럼프 피습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닥터 헬기 6대가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지금 외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언론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특혜 논란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언론은 한 줄도 이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지점은요. 그 과거에 이재명 살인 미수 사건 당시에 정말 닥터 헬기를 사용한 걸 가지고 그렇게 난도질했던 한국 언론에서 재밌는 지점은 트럼프 지금 보도를 암살미사건 보도를 하면서 예. 트럼프 닥터 헬기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닥터 헬기를 이용했다, 출동했다 이 관련 기사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저는 보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언론도 이런 국가적 사안, 국정에 혼란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선우를 가지고 비판하지 않고 좀 더 공정한 또 국가를 생각하는 예. 것도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을 대신 답변한 것으로 하고요. 김성렬 네. 기획신당 대변인께서는 트럼프 당선 과시화가 주는 한국의 영향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저는 외교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 트럼프 당장 되자마자 또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이야기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올 거고 또 지금 북한이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요새 지금 계속 지금 우리나라와 이제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얼마 전에는 소련 때 해체된 그 북러 동맹, 북러 군사 동맹까지 다시 체결을 했죠.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반도 주변에 이런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정세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과연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또 한 가지 더는 경제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중국과 미국의 이런 경제가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굉장히 미중 충돌입니다. 예, 마찰이 심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예를 들어 우리한테 너네는 누구 편이냐 이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김성렬 대변인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 피습과 관련된 내용도 토론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한 주 내내 KBS 열린 토론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엽 수석 대변인께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과시화가 주는 한국의 영향, 의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미동맹 걱정 말라. 하지만 괄호치고 뒤에는 당신들이 돈만 많이 내면 우리는 트럼프를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담금을 5배 가량 아마 한꺼번에 인상하겠다고 했었을걸요. 물론 그렇게 5배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태경 대변인님 말씀 중에 언론만 말씀하셨지만 예. 닥터 헬긴이 그때 그 뭐 지역 간의 지역 의료기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건 언론이 문제가 아니었고 언론에 뭔가를 제공한 정치가 있었던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나오고 언론이 그걸 반영을 했었습니다. 항상 있는 일이라서 생각했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이재명 대표 때 사례는 오늘은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두 네. 분이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을 헬기 타고 갈 때 왜 갔느냐에 대해서 잘하는 병원 얘기를 하신 분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아니고 민주당의 당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주 짧게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에 언제부터 그렇게 건강옥조처럼 아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서울로 이송한 거는 가족들이 각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수술하고 간병하기 위해서 갔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정치 쟁점화 만든 정청래 최고가 설사 그런 말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 쟁점화 만든 국민의힘이 굉장히 비인간적인 정치 행위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치 제가 쟁점화를 괜히 한게 잘못했습니다. 아니고 잠깐만요.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제가 묻는 질문에 가급적 답변을 해주시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국내 정치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먼저 치러지는 거. 더 먼저는 물론 조국혁신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따가 따로 한번 잠깐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이 한동훈 후보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고 하는 당원 대상 결과도 발표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런 결과들 또 최근에 나오는 국민의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들, 오늘 뭐 특별하게 수치를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 개요까지 다 이야기를 해야 돼서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두루두루 보실 때 네 분께 우선 여쭙고 싶은 것은 1차 투표에서 끝이 날지 아니면은 결선으로 갈 것으로 보시는지, 또 이 과정에 나경원, 원희룡 단일화가 있을지 다 맞물려 있는 이슈라서요. 먼저 김보엽 수석 대변인부터 분석을 해봐 주신다면요. 제가 그 국민의힘 룰은 알지만 당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망을 하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네. 1차 투표에서 끝이 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별다른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면은 원희룡 후보는 3선의 도지사의 장관까지 지낸 예. 분이고 나경원 의원도 5선을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다가 지금은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져서 과반에서 게임이 끝나버린다. 이러면 별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혁신하겠다, 뭘 바꾸겠다는 데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읽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당원들 구조 잘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그 국민의힘 전통적인 당원들은 오더에 강합니다. 즉 어디에서 뭐가 떨어졌다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투표하지요 라는 게 예전에는 강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그럼 같고요.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오더가 강하면 결선 투표를 간다. 고 보고 아니다. 그 윤 대통령은 됐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총선 때 심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정당으로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쟁점이 되면 표들이 비교적 분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결선 투표로 가면은 나경원, 원희룡 단이라도 그 차원에서 보실 것 같고, 김성철 대변인은 1차 투표, 결선, 나, 원, 단이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상당히 흥미롭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어대한의 구조로 갔다가 또 이제 문자 파동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한동훈에게 배신자, 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한동훈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네. 근데 그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을 안 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배신을 해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음 정권을 누가 창출할 수 있느냐에 조금 더 그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잠깐 말씀하신 오더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더를 주문으로 바꿀까요? 그렇죠. 네. 주문. 예.
어떠한 사인을 주고 어떠한 이렇게 지시라기보다는 누구를 좀 지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체육관 예. 전당대회를 하면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얘기를 슬쩍슬쩍 흘리죠. 아하.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할 때 그런 게 먹혔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바일로 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투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사람을 좀 선택하는 경향들이 강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더가 내려오기는 조금 주문이 내려오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낙원 단일화가 1차 투표 전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 파괴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원 단일화는 반드시 됩니다. 돼야만 해요. 지금 한동훈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일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컨벤션 효과도 좀 끌어와야지 지금의 상태에서 싸울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이 재밌는 부분은 예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나경원 후보를 품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그런 뒷배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원희룡 후보님이 상당히 좀 전략적인 미스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을 하면서 지지율도 실제로 굉장히 빠지고 있고요. 지금은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원희룡 후보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아하. 그래서 나원 단일화를 만약에 나경원으로 되게 된다면 예. 저는 그렇다면은 요거는 결선 투표가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단일화가 끝나버렸으면 또 1차에 또 끝날 수도 아하, 있고. 원품달이 아니라 납품달로 보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만약에 그 상대로 돼서 한동훈 후보와 만약에 1대1 구도로 치르게 된다. 그러면 요거 전망이 좀 안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 생각을 좀 합니다. 최동희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말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우리 돼요. 네. 김성열 대변인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해도 별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대통령이 안철수, 그죠, 나경원 이런 사람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복잡한 네.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 별로 그런 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모두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뭡니까? 우리 한국 정치 사상 총선 대표할 때 당 대표였던 사람이 총선 직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점인데 다 우리 언론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총선 대표할 때 당 대표가 총선 직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선출되는 이건 사실 초유의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동희 전 대변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물론 지금 의견도 존중하는데 제가 여쭌 것은 1차 투표냐 결선이냐. 이 이야기하고 네네. 나원 단일화 쪽에. 네. 앞에 길게 좀 하시는데 저도 예.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냐 하면 국민의힘 자체적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대선 후보급으로 이렇게 당 대표급으로 이렇게 양산되지 못해왔던 국민의힘의 그간의 좀 극우적인 노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정치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네.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 같이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검사 출신이나 예부 인사들이 자꾸 국민의힘에 와서 나머지에 와서 자기들이 대표하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발전된 보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고요. 저는 원희룡, 나경원 예.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네네. 저보다 더 길게 했는데 제가 네. 발언하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 단일화조차도 1차 결선 투표가 진행돼야지 단일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저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추이를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1차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결선 투표까지 갔을 때도 두 분이 단일화 나경원 한동훈이 나경원 의원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비대청은 이미 대안으로서 한동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대표가 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막 힘들다 보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후에 자기한테 닥쳐올 한동훈 사법 리스크 이 문제를 어찌 헤쳐나갈 것인가. 이제 지난 2년 동안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굉장히 시달렸는데 우리는 이제 새롭게 여당 대표 한동훈 사법 리스크를 또 구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야3당에서 일단 오더 얘기하셨으니까 그거 먼저 좀 반박을 드릴게요. 민주당이 지금 권리당원이 한 125만 명 되죠? 이번 당대표 선거가. 투표권 그러니까 있는. 투표권 있는 권리당원이 125만 명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소위 오더가 안 먹힙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번에 책임당원 투표권 있는 사람이 84만 명이거든요. 예. 오더가 안 먹혀요. 이거는 2021년에 당대표를 해봤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일 잘합니다. 그때 권리당원이 30만 명대였는데 소위 말하는 오더 안 먹혔습니다. 지금 그거의 2배 반이 넘거든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끝낸다고 보는데 그 얘기를 길게 하기보다는 나원 단일화가 왜 어려운가를 설명을 드리면 답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단일화가 되려면은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 공통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은 이게 공통의 이익이 충족이 되는지가 의문이죠.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접고 들어간다. 나경원 후보가 확실하게 원희룡 후보를 대권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반대로 나경원 후보가 접고 들어간다. 원희룡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확실하게 서울시장 후보나 대권 후보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둘 다 공통의 이익이 잘 충족이 안 돼요. 그다음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어야지 원래 단일화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단일화의 압력이 높지 않아요. 그냥 결선 투표 가서 2등하는 사람 몰아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제도적 단일화 장치가 있으면은 그 결선 투표 전에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요. 단일화를 하려면은 이게 단일화를 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1위와의 격차가 너무 커지면은 그게 2, 3위권 후보들이 단일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례가 있어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너무 독주를 하니까 당시에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하고 민주당 이인재 후보가 단일화 발표까지 했다가 파토가 납니다. 민주신당하고 민주당이 안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997년 그 대선 경선에서 신한국당의 이회창 후보가 1차 투표에서 41%를 얻어요. 2위권 후보들이 10%대 중반을 득표를 했는데 4명이 이른바 사자연대라는 걸 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김보엽 대변인께서는. 그때 이인재, 이한동, 이수성, 그다음에 김덕룡. 97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97년이죠. 네. 사자연대를 했는데 화학적 단일화가 안 돼요. 결합이 안 돼가지고 이회창 후보가 결선에서 60%대를 얻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4번째 조건이 누가 물러날지 그 후보의 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2위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은 이게 단일화가 안 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1987년에 YSDJ예요. 누가 2등인지 분명하게 모르니까 결국 끝까지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국민의힘 지금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은 나경원, 원희룡 두 후보는 단일화가 매우 어렵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슈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더 짚어보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했다든가 팀을 운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 자발적인 댓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일단 어떻게 봐요? 먼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사안이고 뭐가 쟁점인지를 송 전 대변인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용어부터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댓글팀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댓글팀이 아니고 여론조성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뭐 댓글을 매크로를 써서 달거나 뭐 추천 순위를 조작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우호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뭐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런데 그 주장을 한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사실은 더 이상 구체적인 근거를 못 내놓고 있죠.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한 4개 이렇게 그 베껴가지고 올렸는데 그거 말고 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스스로도 한 후보가 얼마나 직접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이라는 표현을 해요. 네. 본인은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한테 무슨 직접적인 요청을 받거나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작년 11월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비례 10번 정도 받아서 전국 선거를 지휘하도록 뭐 이렇게 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써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작년 11월은 어떤 시점이냐면 비례대표를 연동형으로 갈지 병립형으로 되돌아올지 이것조차 결정이 안 됐던 때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장관을 그만두고 당에 갈지 말지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때예요. 네. 비례대표 선정 방법도 안 정해졌는데 무슨 비례 10번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 본인하고 연결이 됐을 가능성은 알겠습니다. 매우 낮아 보인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태경 전 대변인께서는요. 예, 먼저 전제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댓글팀이 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면요.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속에서 나온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김건희 댓글팀이었습니다. 그걸 김건희 댓글팀이라는 것이 노출되니까 그때 장해찬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해찬이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댓글팀 운영했다. 이렇게 폭로한 겁니다. 이 과정에는 민주당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댓글팀. 그쪽에서 밝혀진 건 이겁니다. 김경수 지사를 도우려고 하는 드루킹 팀이 댓글팀이 포탈과 인터넷 카페에서 댓글을 달았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지점에서 계속 재판 과정에서 계속 공방이 됐던 게 김경수 지사가 이 사실을 인지했는가 안 했는가. 그러니까 인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고 물론 검사 쪽은 인지했다는 거죠. 주장했죠.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고 예.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댓글팀이 댓글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인지했나 못했나 정도도 큰 중범죄가 되는데 하물며 댓글팀이 가동이 됐는데 이게 좋은 여론조성팀이지 뭐 이렇게 댓글팀으로 돈 주고 한 거 아니다. 요 정도 말로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클리어하기는 힘들 거라 보고요. 정확하게는 최 전 대변인께서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정확한 해명 내용은 돈을 주고 고용했다든가 팀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일단 밝혔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네.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같이 공모해서 했다 문제가 된다 보고요. 예. 김경수 지사도 무슨 돈을 준 것이 포착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돈을 줬다면 더 큰 범죄가 되지만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댓글들이 가동되고 그것을 인지했다면 충분히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댓글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댓글팀 네. 함께 조사하는 게 맞다고 하고 보고요. 이것은 이전에 김경수 지사 드루킹 특검을 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공방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짧게 아니 송전 대변인 발언 듣고 예. 다른 주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은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라고 하는 범죄에 해당해요. 매크로 등등을 이용해서 이게 추천수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라는 실정법상 범죄 행위입니다. 반면에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아직도 본인의 주장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가 불분명한데 당시에 장해찬 전 최고는 여당의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리고 방송에 많이 출연하는 각광받는 스피커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나가서 좋게 얘기해달라거나 이런 내용을 좀 주장해달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만약에 약간 좀 침소봉대해서 여론조성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 최태경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드루킹 사건하고는 전혀 사안의 성격이 달라요. 잠깐만요. 진짜 10초. 잠깐만요. 아니야. 잠깐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조금 주제 더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김범수 대변인이 하실 말씀에서 짧게 듣고 다른 주제로 예, 가겠습니다.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더 구체적인 근거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장해찬 의원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더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애당심에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해찬 위원 또는 의원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여론조성팀은 굉장히 위험한 범죄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예요. 이거를 돈을 주고 했냐, 팀을 직접 운영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안 거 자체만으로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다 밝혀지고 이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회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 말을 듣고 저쪽은 반론을 하게 해주고 네, 저 말을 듣고 저는 반론을 안 해주게 하면 이건 공정한 토론이 아니잖아요. 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자, 10초는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예, 이번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이제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 김병주,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이현주, 한준호, 전현희, 민영배 최고위원 후보가 통과됐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어떤 이 언론상의 보도가 찐명 호소인 자리였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벌수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예전의 감각으로 보면 여러 후보들 중에 후보가 되실 분들이 본선에 가게 됐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별 이변도 없었고 될 만한 사람들이 최고위원 후보가 됐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 개개인의 성향은 제가 잘 모릅니다.
친명색이 강하다는 데서는 별다른 평가는 아니, 없으시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친명색이 강하지 않은 분들이 없잖아요. 예. 어차피 그 후보들 중에 누가 더 친명색이 예, 강하고 예. 그렇지 않은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김성열 대변인은요? 사실은 뭐 이게 예전에 전에 이재명 대표 시기 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하셨었잖아요. 예. 이낙연 대표 하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낙연 대표 하셨을 때도 최고위원 선거 나온 사람들 다 이낙연 대표 같이 사진 내걸고 우리가 친낙이다 이런 것들로 내세워서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사실은 근데 좀 과한 측면 분명히 있죠. 12명이 나와가지고 그때 그 출마 선언 하실 때 예. 그 총 106번인가를 이재명이 언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심한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긴 보는데 그건 뭐 어쨌든 민주당 당원들이 고소하는 내용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이런 건 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다. 근데 예. 우려는 되죠. 우려는 됩니다. 예, 당내가 좀 민주적으로 구성이 되고 소수 의견도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가는 거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송영훈 전 대변인께서는요? 네,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전부 다 친명이죠. 그리고 방금 김성열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분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만 부르면서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는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할 때 5명의 최고위원 후보를 같이 옆에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지도가 좀 많이 부족한 김지호 부대변인 1명만 컷오프 통과를 못했고 나머지 4명이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4월 19일에 그 당원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찍으면서 옆에 박찬대 의원을 앉혀놓고 주인 잘 모시는 분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원내대표 레이스가 싹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 장면을 한 석 달 만에 다시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최태준 대변인께서는 아마 이런 지적을 하는 언론 보도 이유는 대체로 이제 발언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온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 문제인데 민주당 대변인이 제일 늦게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게 대표적인 딱지 붙이기 프레임입니다고 봅니다. 딱지 붙이기 프레임. 우리 잠깐만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김민석 의원이 정말 찐명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자기 독자 노선을 걸어오신 분인데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협조해 왔던 분입니다. 이현주 의원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봉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도 못 받은 분입니다. 김병주 육군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한 분 한 분 따지고 보면 정말 찐명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뭐 강선우, 한준호, 미령배 이런 분은 내가 그렇게 말해도 내가 수용하겠지만 네. 그런데 분위기로 그냥 다 찐명 경쟁이다, 찐명이다 이게 딱지를 붙이고 우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언론이 디테일에 약하고 이게 보도의 책임성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은 친명 경쟁으로 하면 대표를 수년 동안 성남 시절부터 보좌해왔던 아까 말했던 청년 김지호 대변인. 예. 그런 분이 돼야죠. 제일 가깝긴 그분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도 너무 편이죠. 친명 비명.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민주당은 친명 비명 2개 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2개 파와 무관한 분들이 김민석, 이현주 이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보도할 때 이제 좀 더 수준 높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중에 제가 제 반론기는 아직 10초만 말씀드리면요. 한동훈 자녀 문제, 자녀 입시 비리 관련된 기사에 댓글이 조직적으로 달린 것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계정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은 댓글이 조직적으로 보된 게 증거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수사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진행자는 최대한 공정하게 있으니까요. 예. 진행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급적 토론 중에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했으니까 됐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일부를 마무리할 텐데 또 하나가 이제 김두관 당권 도전 후보자는 상당히 이번 경선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하면서 왕당파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김두관 후보의 호소가 그다지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울림이 또 커 보이지 않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엔 최태경 전 대변인부터 기회를 드릴까요? 예, 그럴까요? 네. 아니 우리 김두관 전 의원님이 굉장히 모진 마음을 먹고 네. 예, 이번 그냥 덜덜이 대선
당대표 후보가 안 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찻잔 속에 태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도 만들고 논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차찬 속의 태풍이 냉정하게 말하면 네. 찻잔 속에 태풍이 심하게 불어 찻잔이 넘어져도 뭐 세상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죠? 하지만 이 찻잔 속에 태풍이 불어서 커피가 쏟아지면 여러 가지 흔적이 남고 화제는 모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 당의 나쁜 영향보다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 간섭적으로 넘어갔던 것을 김두관 지금 후보가 잘 지적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쓴소리를 듣는 이재명 대표 뭐 일극체제로 비판도 하는데 이 김두관 장관이 우리 당의 부족한 점을 쓴소리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듣고 안고 그 생산적인 측면으로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까 홍 대변인께서는 아까 디테일 얘기하셨던 거 제가 짧게만 짚으면 김민석 의원이 명색이 4선 의원인데 이재명 대표가 박찬대 의원을 옆에 놓고 유튜브 한번 찍으니까 그때도 원내대표 출마 생각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원내대표 출마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나 이재명 대표 출마 선언하기 전에 만나서 상의했다. 그런 얘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출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아니 제가 최대한 잠깐만요. 네. 제가 최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송 전 대변인이 이야기하시고 마무리 일단 하시죠. 제가 최대한 물러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당시에 언론에 원내대표 후보군 이름으로 김민석 의원이 수십 군데 기사에서 언급됐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그 정도 인물이니까 언급됐죠. 네. 자, 선관위 잠깐만요. 지금 개인 명예훼손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도 그때 한시 통화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러시면은 진행자로서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하시죠. 선관위 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김두관 후보의 요구를 최대한 좀 수용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김두관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이재명 전 대표로서 굉장히 모양 빠지는 상황이 될 뻔했어요. 그 38살의 지명도가 낮은 김지수 후보하고 1대1로 토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나옴으로써 그나마 전당대회의 구색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1부부터 상당히 치열한데요. 2부 로고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KBS 열린 토론 정치의 재구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최태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못한 이야기에서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20일 국민의힘보다도 먼저 전당대회가 했죠. 네, 20일 있는 조국신당 전당대회 이모저모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국회 3당 중에 가장 빠르게 전당대회를 하는데도 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너무 뜨거워서 좀 묻히는 것 같습니다. 20일에 새 대표를 선출을 하고요. 최고위원 2분을 선출을 하는 전당대회를 합니다. 당원 개정도 하고 당규 제정도 하는 전당대회입니다. 대표로는 조국 전 대표 단독 출마여서 찬반 투표로 결정이 될 예정이고 최고위원으로는 2분을 선출하는데 현재 김선민 의원, 황명필 울산시당위원장, 예. 정도상 전북도당위원장 3분이 출마를 합니다. 그중에 2분이 되고 여기에 주목할 건 언론에서 많이 조국 대표 권위시 만약 사법 처리됐을 경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국 혁신당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다음 대행 체제가 이어가는데 저희는 원내대표가 대행을 하지 않고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최다 득표를 하는 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당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최고위원이 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중요하겠네요, 그것도요. 자, 개혁신당은 김성일 대변인 당명을 바꾼다면서요? 당명을 바꾸는 이유 그리고 어떤 당명으로 바뀌는지 뭐 내부적으로 결정되거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 저희는 전당대회를 먼저 했습니다. 예, 총선 끝나고 전당대회를 했는데 예. 사실은
예, 허은하 전 의원이 당대표가 당대표가 됐죠. 예, 네. 허은하 당대표 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당명 개정 이야기는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부 사정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개혁신당 그리고 한국의 희망 그리고 제3 어떤 더 좋은 안이 있을지 요 정도를 놓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실 저희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총선을 앞두고 합당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의 사항들이 있었고요. 다만 그게 그 합의 사항에서 이제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한국의 희망과의 합당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예. 그 뒤에 원칙과 상식이라든가 새로운 선택이라든가 또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오셨다가 뭐 파기는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합의 절차에서 기존 합의 사항을 이행을 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쉽사리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허은하 당대표께서 그렇다면 이런 당명 개정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지도부만의 생각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붙이자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런 데는 뭐 당명이 두세 개, 뭐 세네 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외의 부분은 좀 더 논의가 되고 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수요일이면은 7월 17일 재연절입니다. 상당히 우리에게는 국회에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한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청문회도 진행되고 국회 일정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원식을 못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 납득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최 전 대변인께 개원식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이거는 개원식을 못한다는 거는 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굉장히 망신스러운 국제 외교상도 망신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풀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특검 이런 거 문제로 또 특검에 반대하기 때문에 또 개헌식 협조안 하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뭐 복잡한 문제는 아니니까 예. 양당이 마음을 열고 개헌식은 국가의 최소한의 품격은 빨리 갖추는 걸로 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진행자님 존경하는 진행자한테 아무 불만이 없고요. 다만 지난 방송을 들어보면 제 발언 중에 우리 국민의힘 패널께서도 짧게 수차례 반론으로 개입했다는 거. 그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강제 조치까지 하신다는 그런 말씀하시길래 그게 아니라 이제 왜냐하면은 또 같이 또 마냥 지난주 방송을 질문을 보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 지난주 방송에 그런 나옵니다. 예.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송 전 대변인께서는요. 뭐 국회가 개원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긴 한데 지금 국회에서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도 아니면서 청원을 핑계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은 개원식에 참석을 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이 자 우리가 어느 집에서 환갑잔치 한다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에서는 식구들이 벽에다가 사진 붙여놓고 다트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잔치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안 가죠. 아주 상식적인 이치입니다. 이건. 네. 그래도 개원식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절충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탄핵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 150만 명 이상이 국회에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럼 국민 주권주의 입각에서 이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의연하게 그거는 그거대로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게 하고 또 우리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국가의 최소한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품격을 보여주는 게 더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소한의 품격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거죠. 지금 그 탄핵 청원 청문회는요.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원래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돼야 국회법 130조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가 의결해가지고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원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도 못하면서 지금 우회적으로 청문하고 있잖아요. 네. 자, 다른 분들도. 네, 송 대변인은 그래도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위법이고 불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중에 환갑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은 손님이 아니죠. 그 비유를 따르면 환갑을 맞은 집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손님처럼 굴면 안 되는 거고요. 대통령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 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얘기. 이 개원식은 해도 됩니다. 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개원식 하고 싸워도 되거든요. 예. 개원식에서 뭘 하냐면 뭐 초대 손님도 많고 대통령 외국 사절 이렇게 다 오지만 가장 중요한 행사는 개원식의 주인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 선서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선서를 합니다.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블라블라 양심에 따라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한다. 예. 그런 선서를 하는데 22대 국회가 개원은 됐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되는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죠. 알겠습니다. 개원식 못하면 안 되거든요. 21대 국회 역대 가장 늦었는데 그게 예. 7월 16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못하거나 더 미뤄지면 기록을 네. 또 세우는 거죠. 개헌식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은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 김성렬 대변인께서는 지금 두 분도 최 전 대변인과 송 전 대변인께서 공문을 보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이제 쟁점이 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절대 얘기 못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민의를 엄청 무시하고 있고 거부권을 15채로나 쓰셨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저렇게 반대하고요. 근데 이걸 탄핵에 대해서 청원으로 하는 거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좀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원이라는 거는 쉽게 청취자분들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하셨던 그 청와대 신문고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반응을 하고 조치를 하든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요. 국회에서 이런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연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는 없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탄핵이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싫어도요. 대통령은 이미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가장 큰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 140만이 동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은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 최상병 특검법에 조금 더 주요하게 해서 거기서 만약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가지고 탄핵을 논의를 해야지 단순히 민원 성격의 청원을 가지고 탄핵을 하기엔 조금 너무 빠르고 이르고 무리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으로 국회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은 141만 9,849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최 전 대변인께서는요. 예, 저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당론으로 정한 바도 더더욱 없고요. 다만 아까 중에 이런 탄핵 청문회를 한 사례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이 국회에 150만 명이 141만 명이죠. 정확하게 141만 명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 청원을 한 사례도 제가 알고 있기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140만 명이 넘게 이런 청을 했다면 국회에서 그 국민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그 염원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 속에서 그 심의 속에서 탄핵이 타당한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점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가밍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의연하게 정부 여당도 대처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전 대변인께서는 좀 의연하게 정부 여당에서 대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송 전 대변인께 하나 여쭤보면 아까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 불법적인 이 탄핵 청원 청문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국회법상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 조사하도록 회부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청원 절차에 대해서 그 국회법 125조 사항에 보면은 그 청원이 들어오면은 청원인, 이해관계인, 그다음에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증인을 불러가지고 청문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국회법 125조 사항에 보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청원을 뭘 할 수 있는지 보면요. 재판에 개입하는 내용은 원래 청원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국민청원 탄핵 사유 5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전쟁 위기 조장, 뭐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이런 건 탄핵 사유가 애초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일제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문제고 후쿠시마 적폐수
뭐 해양 투기 방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 방류했지 우리가 방류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탄핵 사유가 안 돼요. 나머지 뭐가 있냐면 이제 해병대원 사건하고 명품 가방이 있는데 해병대원 사건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재판에 개입하는 사안을 이렇게 증인을 수십 명 불러가지고 탄핵소추 청원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청문회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김광수 대변인요. 네. 해병대원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게 박정훈 대령 재판하고 있죠.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순직 해병이 순직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그 책임이 있는 자를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데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 그런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항명을 했다. 이 재판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로 제기했던 순직 해병에 관한 문제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두 개는 서로 맞지가 않죠. 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예, 탄핵 송전 대변인 말씀 예. 듣고 이 주제는 마무리하죠. 탄핵 관련 청원 원문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박정훈 대령 사건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원문 한번 보시죠. 아니 뭐 딱 5초만요. 네네 하십시오. 탄핵 소추안을 저희는 해부도 아직 안 했고요. 탄핵할 의사를 민주당은 당원 정한 바가 없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에서 국민청원 150만 명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하겠다는 것 정도인데 지금 답변 내용 자체가 가민 반응입니다. 아닌데요. 여태까지 10번의 그런 탄핵소추 청원이 발의가 된 적이 아니죠.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국회에 국민청원으로 한 번도 이런 청문회를 하지 않았고 다 심의도 안 하고 폐기됐습니다. 140만 명이 청원한 것도 처음입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때 146만 명은 뭡니까? 그게 탄핵 청원이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달라고. 잠깐만요.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국회 국민청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1만이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중국발 입국에 대해서 나왔던 내용은 청와대 청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 없지만 짧게 좋은 정리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최태경 전 대표님께 우리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다 기회를 드리다 보면 도저히 이걸 소화할 수가 없어서 그듭 제가 진행자가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를 드리고요. 최 전 대변인께 제가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 재의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을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압도적인 국민이 특검을 통해서 이 억울한 해병의 죽음의 실체를 정말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외압이 없었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지 이거 정말 만천하에 밝히자는 게 우리 국민들의 뜻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스스로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 여망을 그리고 이 억울한 해병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상설 특검을 이제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사 숫자도 많이 작고 수사기간도 110일로 일반 특검보다 20일이나 짧고 하지만 국민 여망을 국회에서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해서 이제 상설 특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상설 특검 제안에 대해서 김성열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상설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다만 상설 특검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여야 동수로 구성돼야 되는 특검 검사를 요거를 지금 이제 야당만 추천하자라고 하시는데 상설 특검이에요. 그렇게 가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을 안 받는 이유라고 대고 있는 게 바로 이 추천권 때문이에요. 누가 하느냐 때문이에요. 또 똑같이 국민의힘에게 빌미를 주고 국민의힘은 이걸 또 안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반복이 되는 거는 저희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동의하지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 분명히 그때 최상병 특검법 하겠다고 제3자 추천을 한다면 할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지적에 있어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최 전 대변인께서 상설특검에서 이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법이 상설특검법에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4인 추천하고
여야 그리고 동수로 2명. 예, 국회에서 4인 추천하고 네. 법무부 차관이 한 사람 추천하고 법원 행정처 차장이 1명 추천하고 그리고 변협 회장이 1분 추천하고 국회에서 4인 추천하고 그래서 7인의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2사람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대로 하는 것에 특별히 장애가 있나요? 아니 그거를 그게 지금 아니라, 민주당은 예. 국회 규칙을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년 고치겠다고 동안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안 고친 국회 규칙을 이제 와서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안 되죠. 국회법을 고치고 난 이후에 아니. 추인한 거는 그것 또한 국회법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이 상설특검법으로 하자는 게 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아닙니다. 검토 중이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론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몇몇 의원들이 하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런 우회로는 없는가 검토를 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사실을 저는 당연히 다 공감한 상태에서 논의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거는 제2요구권이 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3분의 2 의결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최태경 전 대변인께 여쭤봤던 것이고 상설특검이 지금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국민의힘이나 송 전 대변인이 보시기에 받아들일 만한 제안으로 보시는지요? 일단 당론은 아닌데요. 상설특검을 공론장에서 아마 제가 거의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KBS 라디오에서 토요일마다 하는 그 정관용의 시사본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거기 출연해서 한 몇 달 전부터 민주당 패널들께 물었었어요. 아니 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법을 고집을 해서 계속 대통령이 제2 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냐. 야당은 정말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거부당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목적이냐. 제가 몇 달에 걸쳐서 방송마다 물었었는데 제대로 대답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상설특검은 국회가 결의를 하면은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제2요구 대상이 아니다. 정말로 객관적인 특별검사에 의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목적이면 왜 그걸 안 하고 계속 개별특검법에서 거부를 당하냐. 답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답이 나왔어요. 원래 상설특검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네. 7명의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법무부 차관, 이제 법조 3륜이죠. 그다음에 국회가 4명을 추천하는데 이게 국회 규칙에서 제1교섭단체 2명, 제2교섭단체 2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이거 10년 전에 제정해가지고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여당의 그 추천위원 2명 추천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이 추천권을 갖는 개별특검법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저는 늘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것이 정말로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목적입니까? 저는 네, 저 시간 3분의 1만 쓸게요. 네, 3분의 네. 1만. 예. 사실 그냥 불필요한 논쟁을 하기 싫어서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냥 넘어왔는데요. 왜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느냐. 근데 이 굉장히 근원적인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국가 권력, 정부 권력 그걸 수사하는 그 특별검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그럼 여당이 추천해야 됩니까? 야당이 정부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여당이 추천하면 그럼 정당한 거고 야당이 추천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그 말은 소모적일까 봐 안 해왔던 것 뿐입니다. 이제. 이건 제가 좀 답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김범수 대변인 아까 질문하시고 발언을 못하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마무리 받으러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백브리핑 할 때도 기자한테 비슷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민주당의 당론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다. 혹시 민주당의 당론으로 결정되면 그때 답을 얘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상설특검을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아 하시죠. 예, 이 최상병 사건은요 민주당이 고발인이에요. 작년 9월 5일에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그러고서 공수처에서 사건 배당도 되기 전에 9월 7일에 특검법을 발의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이 그 특검 후보 2명을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안이고요.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야가 2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당도 독자적으로 특검 후보를 못 정합니다. 그 안에서 사실상 합의가 돼야. 왜냐하면 과반수 4명이 필요하니까요. 즉 법조 3륜을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여야가 합의를 하든가 그래야 특검 후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거기에 4명만 들어가면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 갖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발인이 어디서 수사할 검사를 자기가 지정을 합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듣고 자 KBS 열린 토론 국회 현안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분께서 이렇게 계속
대결 구도로만 가는 국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상당히 또 염증을 느낄 겁니다. KBS 열린 토론도 다른 요일은 차분하게 진행되는데 유독 월요일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토론이기 때문에 또 필요합니다. 자, 네 분께서 이 국회의 국민들의 좀 시선을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묘안은 뭘까? 이 말씀을 딱 30초씩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보엽 대변인부터요. 예, 저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라고 국민의힘이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등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정당, 정치 세력들은 모두 열심히 회의를 참가하고 있다. 국민의힘만 목리 부리지 말고 들어오고 빨리 개원식하고 선서하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하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최 전 대변인께서 30초요. 네. 예, 윤석열 정권 검찰과 수사 권력 기관이 대통령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발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쟁 일으키려고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답을 했잖아요.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물론 절대적인 승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국정 기조를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하합의 정치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송 전 대변인요. 국민의힘이 국회에 돌아왔더니 법사위에서 간사도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 해프닝 있었던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다수당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그 책무에 걸맞게 그 다수당다운 관용과 아량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일찍 끝내셨는데 계획신당 김성일 대변인으로 가죠. 예, 저희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고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량을 좀 베풀어줘서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서 국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트럼프 같은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양극단의 정치, 거대 양당이 계속 부딪히지는 않아야 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회 운영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